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업신고서가 결국 어제 자택으로 반송되었다고 합니다. 변호사 등록은 변협에서 의결해야 하지만 개업신고서는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송한다고 해서 개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업을 막을 수도 없는데 법적으로 의미도 없는 반송을 굳이 한 겁니다. 대한변협 회장 개인 명의로 성명서를 내면서까지 아무 법적 실효도 없는 행위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 전관예우 문제를 거론합니다. 정권에 의해 강제 퇴임되고 4년 동안 한 푼 수입도 없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 때문에 변호사 개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변협 회장님은 전관예우에 관한 그렇게까지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럼 하창호 변협 회장님께서는 퇴임하신 후에 변협 회장이었다는 영향력 있는 자신의 직위가 혹여라도 향후 수임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전관예우가 걱정되어 스스로 수임을 하지 않는 솔선수범을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창호 변협 회장님의 솔선수범을 돕기 위해서 향후 4년간 회장님의 수임을 계속해 지켜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김어준의 결심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변협 회장. 네. 네. 그래서 이제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다가 내려와서 혹시 수임 사건에 영향을 줄까봐 그렇게 걱정이 되시기 때문에 본인 역시 스스로 수임을 하지 않지 않으실까. 솔선수범을 하지 않겠는가. 계속 지켜봐 드리기로 결심을 했어요. 네. 네네. 서울대 로스쿨 교수인 한인섭 교수도요, 비슷한 지적했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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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지켜봐 드리겠다. 저는 이 공식적인 협회 권위를 빌어서, 그죠? 네. 정권에 밑보였던 사람에게 다시 한번 또 테러를 가하는 거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디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2014년 10월 11일, 제가 정확하게 찾아봤더니, 고 김영환,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네네. 따르면 그때 대한변협 선거 있기 직전에 건전 인사를 선출해야 하고, 다이어리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단일화를 해야 하고, 애국단체의 관여가 요구된다.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네, 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로 보입니다. 네, 김기춘 전 실장이 곧 있을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서 건전 인사를 선출해야 되는데, 단일화를 하고 애국단체의 관여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제 두 달인가 석 달 후에 이제 48대 변협 선거가 있었고, 그 선거에 선출될 분이 지금 이제 하창호 회장님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때때로 애국단체가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는 이제 알 수가 없죠. 예. 다만 업무일지에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건 팩트고요. 네네. 그런데 이 하창호 변협회장님의 이후 행보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흡족히 하였을 행보가 있었던 건 분명해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얘기했듯이 테러 방지법. 네, 그렇죠. 네, 직권상정에서 통과시킬 때 변협 이름으로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 예. 그래서 전부 찬성. 네네. 그때 논란이 됐었죠. 전부 찬성해서,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이 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인권 침해 소지가 많다. 근데 변협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 문제가 되는 법안들에서 전부 찬성으로 의견을 냈어요. 근데 그거를 변협 이름으로 냈는데 변협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우리는 찬성해 준 적 없다고 항의해서 나중에 사과를 했죠. 네. 그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만 해도 이 하창호 변협 회장 체제에서 집행부라고 할 수 있는 집행부의 핵심 최측근이라고 하죠. 이런 걸 법제이사. 예. 그 외에 최측근이라고 하면 사무총장, 공보이사 이 정도 들 수 있네. 3인방.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최명성 법제이사. 이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 박근혜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입니다. 네. 굳이 추가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심판을 변호인하고 계신 분이 핵심 측근이고, 지평배. 근데 제가 정말 이건 치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박근혜 정권 초기에 자신들 입맛에 안 맞는 거 한번 죽였잖아요. 한번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탄핵 심판을 앞두고도 이 사람이 다시 등장하니까 또 어떻게든 죽여. 그리고 그걸 또 언론을 통해서 유포하고. 또 포탈 메인에 걸리고. 또 당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저는 이 상황을 끝까지 파헤쳐서 이 힘이 작동하는 메커니즘, 뭘 해체해야 한다. 안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분야에서 다른 분들도 당할 거 아닙니까?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관련 뉴스도 어디 또 있더라고요. 우연찮게도. 네, 대한변협이 어제 또 성명서를 냈는데요. 이번에는 야권의 검찰개혁 방안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속칭 공수처로 불리는데 여기에 신설법안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낸 건데요. 그 근거가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이번 특검팀을 꺼내들었습니다. 대한변협은 원래 법에 제도 특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신해서 개별적으로 이번에도 특검을 만들었다면서 공수처를 불신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특검을 계속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특검을 상설화할 수 없으니까 그런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검찰 체제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의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독립적인 그런 상시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상설 특검과 유사한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런 공수처를 쉽게 얘기하면 만들자는 건데 이게 기존 특검 법원이 있는데 또 다른 특검을 만들어서 지금 정치적 논란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특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현재의 특검이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라는 얘기를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의 주장이잖아요. 그걸 고스란히 공수처 논리에 대입해서 반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치적 편향 때문에 특검이 안 된다는 얘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갑자기 공수처 반대 의견을 내놓은 건 좀 의아하긴 합니다. 이거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네. 공수처 신설법안. 이분이 갑자기 이런 정치적 견해에 가까운 것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눈에 띄었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고 이렇게 나오신다면 저희도 생각이 있습니다. 자,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특검이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달라라는 재판에서 특검이 꺼낸 카드인데요. 특검 쪽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근거로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차명폰으로 2016년 6개월 동안 570차례나 통화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루 평균 3차례 한 겁니다. 네. 두 사람의 차명폰은요. 윤전추 행정관이 개설한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전추 행정관은 차명폰을 본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본 적도 없다고 그랬는데 아예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줬어요. 두 사람의 폰을. 네, 헌법재판소 나와서 그렇게 거짓 증언한 거죠. 네. 예. 뭐 워낙 위증이 많으니까 이쪽에서는. 근데 어쨌든 본 적이 없다 수준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개설해줬어요. 네. 지금 보니까 대충 6개월간 570여 차례 통화했다고 특검팀이 파악하기로는 발표했는데 아마 6개월 단위로 바꿨나 봐요. 네, 폰을. 맞습니다. 핸드폰이 4월부터 개통돼 있기 때문에요. 네. 이때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앞서서는 또 다른 차명폰을 썼던 것들을 수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본인 특검에서는 특정해서 확인했다고 지금 나오는 내용이고 하루 3번 6개월 내내 3번씩 전화하는 건 말이죠. 매우 깊이 사랑하는 사이에도 불가능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때그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예, 식사하셨냐. 사랑이 불타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보통 회사를 가서 잘 안 될 수도 있고 바빠서 무슨 회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말이죠. 참. 근데 이 관련 뉴스에서 총 570차례 중에 이게 겹치는 기간이 언제냐면 최순실 씨가 독일에 도피한 기간이 겹쳐요. 네, 그렇죠. 예. 최순실 씨가 도피한 기간이 한 56, 7일 돼요. 그때 또 120차례 이상. 네, 거의 130회 가까이 그러니까 통화했습니다. 역시 또 하루 거의 3번 통화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통화 횟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점에는 최순실 씨가 어디인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검찰도 모른다고 하고 다 모른다고 했던 시점인데 그때 그러니까 이 도피자하고 대통령은 계속 하루에 3번씩 통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횟수보다 중요한 거라고 봐요. 이런 의혹을 받고 게이트에 주체가 돼서 도망갔는데 그래서 검찰이 오라고 해서 안 오고 찾고 있는데 대통령은 계속 통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핵심이죠. 네. 도피 행각을 벌이던 범인과 정작 대통령은 하루에 3회꼴로 지속적으로 계속 통화하고 있었다. 어디인지 모른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알면 알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검찰에 여기 있다고. 말이 안 되죠. 공범이 아닌 한. 그래서 그런 정황 때문에 이제 이 폰을 압수수색 해야겠다고 지금. 네, 그렇죠. 청와대에 문 열어달라라는 네. 거죠. 아니,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검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싶었다. 그런 핑계에서 법무부 장관한테 알려주면 되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지휘하니까. 아이, 정말. 이건, 이 통화는, 근데 저는 이런 통화 횟수를 보면, 서로 그렇게까지, 물론 관련 뉴스는 많이 나왔었죠. 하루에 몇 번씩 통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측근들, 고영태 씨나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네네.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 온다고. 네. 근데 그걸 뒷받침하는 뉴스인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이렇게까지 의지했던 관계에서 감옥에 지금 감옥이 아니죠. 그것도 감옥이 아니죠. 구치소에 가 있는데 수감되어 있는데 이 통화 욕구는 어떡하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물어보고 평생 그렇게 해왔다는데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소통하고 있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설마 그 안에 휴대폰을 두고 통화를 했겠냐마는 워낙 불가능한 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걸 많이 봐서 어떤 식으로든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변호인 접견은 시간 제한이 없거든요. 네, 특별 접견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되고요. 네.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횟수 제한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중개하는 사람을 두고 의사소통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욕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추정 가능한 통화 횟수죠. 자, 통화 관련 뉴스 되게 많이 왔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10월 24일 날 새벽에 굉장히 많은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하루에만 10차례 통화했다라고 하는데 그날이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대책을 논의했던 걸로 보이고요. 결국 그 다음날 오후 4시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하여튼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통화를 더 자주 많이 길게 했다는 거고. 그죠? 그리고 어디 해외에 나갔을 때 이권 챙기로 그때도 계속 통화를 했다고. 네, 미얀마 작년에 갔다고 이야기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오로지 이권, 여기가 이제 최순실 씨가 자손대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있다고 했던. 예, 그 장시호 미얀마죠. 씨한테. 예. 그 미얀마, 오로지 이권 때문에 간 거죠, 여기서는. 예. 그때도 통화한 기록들이 있다. 예, 차명폰 통화 내역을 보면 박 대통령 쪽에다가 전화한 기록이 있다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저는 횟수보다 또 더 중요한 게 그 착발신 누가 먼저 전화했나 하는 기록들도 이게 이 횟수가 체크됐다는 건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누가 더 많이 전화를 하였나 이것도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전화하는 쪽이 아쉬운 거 아닙니까? 그죠? 보통은 그 기록도 네, 계속 압수수색을 안 받아주면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박 대통령 쪽 입장을 못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최순실 씨와 가까웠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한테 전화가 온 걸 받고 나서는 끊고 너무 전화가 자주 와서 귀찮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라는 그렇죠. 걸 그런 들었습니다. 식의 뉴스들은 많았죠. 예. 네. 박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의견을 구했고 99년도에 있었던 한나라당 그때는 한나라당입니까? 신한국당입니까? 99년도면 예. 네, 신한국당 부총재 시절 박강한 부총재 시절 회의할 때 박정희 기념관 관련 자기 아버지 기념관이에요. 기념관 회의할 때도 그 옆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최순실 씨가 회의를 주재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하면 딱딱 끊었고 하여튼 녹취가 남아있죠 아직도 보면.
네, 마지막에 육회 맛있으니까 육회 드셔보시라. 이런 이야기를 박 대통령한테 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 기념관 얘기하는데, 한나라당, 새한국당, 부총재로. 신한국당. 신한국당. 예. 참. 이제 또 자유당이죠. 예, 예. 그걸 팍팍 끊어요. 예. 그리고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세금 챙기고, 자기가 지시하죠. 그리고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 씨에게 보고합니다. 대한의원이. 여하간 이 폰과 관련해서는 누구한테 전화했나도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삼성의 황성수 전 전무가 2015년 12월 달에 승마협회 임원들을 모아놓고요. 대책회의를 했던 문건이 경향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당시에는요, 정유라 씨 말을 사줬다라는 내용이 파다하게 언론에 나오자 이를 막기 위해서 대책을 논의한 건데 이런 내용이 문건에 써 있습니다. 취재 빌미를 원천 막기 위해서 살시로를 재판매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 이후에 삼성은 정유라 씨한테 사줬던 사시도라는 말의 이름을 살바토르로 바꾸고요. 추가 말을 구매할 때는 개인 중개상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쭉 다뤄왔던 말 세탁이냐 아니냐 뉴스가 또 연수로 나온 거네요. 네, 말 이름까지 세탁합니다. 말 이름 세탁. 예.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들에서 30초 요약하면 최순실 씨가 왜 내 말에 삼성전자 이름이 붙어있냐. 네, 패스포트에. 예. 그래서 내 이름을 바꿔줘. 이게 제 추정이죠. 네. 그래서 최순실 욕심 때문에 또 한 번 게이트가 터진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위험하게 3자 비밀 거래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삼성말을 돈 안 받고 말장사한테 주고 말장사는 그 말 가격 빼고 싸게 살시도를 넘겨주고 네. 그랬는데 이제 또 한 번 재판매하는 거죠. 또 한 번 재판매하면 거기서는 싸게 샀는데 이제 제대로 돈을 받고 30억을 현금을 확보할 테니까 완전한 돈 세탁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회의 내용은 요지는 그러네요. 언론이 이때는 게이트 터진 이유니까. 아니 15년 12월이기 때문에요. 직전이군요. 예. 그때는 유로드레사즈 같은 유럽 승마 관련된 말. 첫 번째 말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요. 예. 첫 번째 언론 보도가 났을 텐데 말에 관해서만. 근데 이제 이게 그때도 이런 논의를 한 겁니다. 그렇죠. 제3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 첫 번째 드러난 말을 숨기자. 숨겨야 되고. 예. 근데 이거를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원천인 폐쇄. 그러니까 말을 사준 걸 다 뺏어버린다든가 어떻게 할 때 더 큰 풀장사. 예, 더 큰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문건의 내용이 있는 거죠. 최순실 씨 눈치를 본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취재의 위험보다 더 큰 것이 최순실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때 자기들한테 닥칠 위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김정남 타살. 네네. 처음에 TV조선은 독살을 그랬는데 그거는 아닌 걸로 독침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 이게 굉장히 이상한 뉴스예요. 저 어제도 잠깐 짧게 얘기했지만 TV조선에서 이제 망명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고위 관계자 멘트를 보도한 건데요. 5년 전 이명박 정부에서 김정남에게 대한민국으로의 망명을 타진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김정남 씨가요,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전후 관계는 거절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2012년 대선 직전이거든요. 대선 직전에 당시 제가 진행하던 방송에서 김정남 씨 망명설 나온다는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왔었고, 근데 굳이 끝까지 망명은 안 됐죠.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3부에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네. 구체적으로. 그때 MBC가 보도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다시 한번 다뤄보겠는데. 근데 이제 이 김정남 이 사망 사건이 처음에는 북한 훈련된 스파이들이 암살범이 독침으로 살해했다. 이게 TV조선의 특징이고. 네, 첫 보도였죠. 예, 그리고 국정원장도 그런 식으로 국회 정보에 가가지고 훈련된 북한에 그 독침으로 죽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보회에서 국정원장이 직접 얘기한 게 보도됐는데 저는 북한이 그렇게 사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뉴스가 처음부터 너무 이상했던 게 여성 2명이
그렇죠? 훈련된 암살범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훈련된 치밀하게 기획됐다고 하는 암살범들이 CCTV가 가장 많은 곳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어설프게 살해하고 그리고 택시를 타고 도망가요? 저는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밖에 도망 나갔는데 택시 금방 안 오면 어떡합니까? 차 준비 못합니까? 좀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했던 훈련된 암살범들이 자기 얼굴 CCTV에 잡히게 한 다음에 택시를 기다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보고요, 저는. 적어도 그건 아니다. 적어도 그렇게 훈련된 고도의 암살범들이 그렇게 한 건 저는 아니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안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그림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한 뉴스는 이제 이것들이 베트남 국적이었다. 네, 여권에 네. 그렇게 저는 뭐랄까요? 그 베트남 그 여성 둘 연루됐다고 의심받고 있는 둘은 고용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본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정도에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 얼굴이 CCTV에 다 찍히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택시 타고 가고 좀 더 잡히고 막 얼굴 다 나오고 이건 뭐 고도로 훈련된 숨겨진 암살범은 아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밝혀지겠지만 예, 첫 보도의 그림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그들을 고용하거나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밝혀져 가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부터 가장 핫한 코너였습니다. 이제는 사무총장까지 되신 바른정당의 김성태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입니다. 네, 아직도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사선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국정교과서를 날려버린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안민석 의원님 뒤에 이제 사무총장이나 뭐 이런 당직이라든가 뭐 없으십니까 아직도? 저는 무관의 장이라고.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 정치권의 당직은 정말 이 부질없는 짓입니다. 사실 정치는 안민석 의원이 정말 잘하는 거죠. 포카 칠 때 와일드 카드라고 있잖아요. 네, 와일드카드.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거. 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승패를 좌우해버립니다. 뭐 어느 누구든 이 영혼이 자유롭고 사람도 자유로워야 네. 자기 소신과 또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데 아니, 의원님 이 왜 당직의 얽매이면은 네. 절대 근데 김총수님. 정치가 자유롭지 못해. 전국의 중고등학교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모르겠네요. 5,500개인데 네. 그 중에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한 학교가 세 개. 꼴랑 3개야, 꼴랑 3개. 곤란한 지금 완전 국정교과서는 고스톱 용어로 완전 나가리 돼버린 거예요. 나가리. 그러니까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꼴랑 나가리. 의원님. 그래도 명식이 교문위에서 내리 사선을 하고 계신 분이 나가리가 뭡니까? 아, 너무 나가리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앞대가지고 이거 완전 나가리야 이거는. 끝난 거예요. 자, 일본 말이죠. 없다는 뜻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무효가 됐다. 뭐 유산됐다 그런 뜻인데. 어쨌든 뭐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당장 그러면 준다 해도 맞지 않으실 계획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회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표보다는 제가 한 말씀 해드릴게요. 저분은 아마 문재인 전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은 초대 교육부 총리 가장 희망하시는 희망. 제가 문재인 전 대표님한테는 이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인데 네. 문재인 전 대표께서 가장 총애하는 마음속으로 아끼는 그 의원 중에 한 명이 안민석 의원이라는 그런 일각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 그건 뭐 인정을 해요. 확인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김우준 공장장님. 사실 제가 보는 안민석 의원은 네. 진짜 사선이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늘 양보하고, 자신은 늘
민주당 내에서 엄지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죠. 아니 일전에 우연히 그 문재인 후보님을 뵀는데 저손을 꼭 잡으면서 네. 아니 안혜원은 왜 이렇게 사람이 겸손해? 최순실 게이트를 2014년에 제일 먼저 이것을 세상에 알려놓고서 왜 이렇게 당에서는 예?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거야? 이 국민들이 국민들을 알아주는 거지. 아니 너무 겸손하지 마. 직접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믿지 지난주에 않는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이제 그 안민석 의원의 내리사선 무줄도사도 이제 예. 조만간에 끝난다. 예. 내가 볼 때는 이미 문재인의 핵심 1급 참모가 되어 있는 거죠. 참모인데 만나지도 못하고. 탄핵 우연히 만나고. 탄핵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듯이 안민석의 정치 운명도 비주류에서 주류로 가고 있는 묘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있어요.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 정국을 이끌어낸 가장 핵심 공로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고 우리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도 겸손해야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문재인 전 의원님이 너무 재밌는 게 저를 너무 띄엄띄엄 하시는 게 겸손한 정치인으로 저를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속으로 제가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어요. 문 대표는 저 겸손하지 않아요. 아니, 핵심 참모를 여기 못하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시고 그래요. 매일 만나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탄핵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사무총장님이 더 잘 느끼실 것 같은데, 이 새누리당에 있다가, 이 당은, 이 새누리당, 특히 친박 돌지 않는다.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당을 깨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바른정당이 끊임없이 1월 달에 예고했던 게 새누리당에, 지금은 자유당으로 바뀌었지만, 그때 1월 달에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게, 이 탄핵에 승복해야 된다, 당신들. 그 약속해라. 예. 그때는 새누리당이 그런 요구를 들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해줬어요. 바른정당이 그걸 요구하는 게 맞고요. 예. 탄핵을 가결시켰던 주체니까. 제가 이제 일주일 전부터 이거 계속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는 중인데, 거꾸로 이제는 새누리당이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다른 당까지 다 모아서 막 승복하고 서약서 쓰라고 하고 막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저는 너무 이상하거든요.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난 월요일 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 사당 원내대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헌재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네. 이 사당 특히 국회 차원에서 승복하자는 그런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그 자리에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예.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왔죠. 그렇지. 과거 같으면은 그러니까요. 상당히 그런 자리에 아예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혹은 뭐 그럴 때 뭐 현재 그럼, 판결을 그냥 조용히 기다리자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렇지만은 요 근래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은 네. 뭔가 과거의 기류하고는 분명히 다른 그렇죠. 또 태도도 이상한 뭐 그런 분명한 기류는 있는 것이죠. 느끼시죠, 그것도. 그렇지만은 뭐 그런 기류와 분위기가 언제나 또 우리 국민들의 이 마음을 되돌리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근데 왜 뭘 믿고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은 지금 거의 탄핵이 기각되는 걸 거의 100% 믿는 것 같아, 그죠? 뭐 새누리당 내에서는 그런 기류가 많은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탄핵에 동참하고 아직까지 탈당을 하지 않고 계신 한 30여 명의 의원들은 대체로 그런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지만은 사실상 새누리당 내에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과 확신을 가지는 의원들이 상당수 많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갑자기? 그거는 이제 지난주 시청 광장에서의 이 태극기 집회를 보더라도 사실상 이제 촛불 집회 시위자들, 그 집회 참가자들보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훨씬 많다는 어떤 그런 그것만 가지고 자부심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거리에서 헌재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헌재 소장과 대법관을 지난 법조인들의 예. 성명, 뭐 이
메이저 신문의 이 광고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길을 봤을 때 본인들은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뭔가 믿음과 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쪽에서만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나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는 모르는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까지 자신 있게 나오는 게 너무 이상하다. 김성태 사무총장님을 저 함정에 빠뜨리지 마시고요. 그래, 맞아요. 지금 두 분이 네. 이 아침에 탄핵 가결 안 될 거라는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는 국가를 국민들을 위대한 국민들을 이게 참 이 아침에 참 진짜 극정의 도가니를 보는 건데요. 다 안 될 거라고 몰아간다기보다는 뭔가 있다라고 확인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제 거죠. 그 순실당 일명 자유한국당 이 순실당에서는 무조건 이 탄핵이 안 되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유리한 그들의 거죠. 네. 또 기대와 희망이 섞인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우택 대표가 따라서 이제 탄핵 기각될 걸로 기대하면서 기각되면 다 받아들이자 했는데 이것을 저는 다른 당 의원들이 우리 우상호 대표가 이걸 왜 이런 것들을 합의를 해줬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기각이 되면은 이거 바른정당은 이제 제가 얌체당 딱지를 떼드리겠습니다. 기각되면은 국회의원 사퇴한다고 그랬죠. 저는 대단히 결기 있는 결이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결기를 보여야 됩니다. 근데 기각되면은 국회의원 사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고 정치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왜 자신하는 걸까, 새누리당은? 그들의 이제 자유당은. 희망이 섞여 있고요. 좀 희망만으로는 혹시 또 이럴 수도 있죠. 자기들이 이제 재판관들 중에 어떤 확실한 지분을 확보를 했다는 뭐 그런 정도 자신을 가질. 이게 뭐 아는 사람들이 통화해보고 아무래도 이게 확실해 뭐 이렇게 그런 정도의 정보 이상을 가진 것 같은데. 지난번 사실상 국회의장과 사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탄핵 심판 이 결정에 승복하기로 한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충분하게 의미 있는 일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독립적 어떤 그런 사법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 헌재의 권위는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헌재의 판결은 어떤 경우에도 불복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한 현실을 가지고 합의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그런 대원칙과 이 헌법적 가치를 이해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볼 때는. 보수 정당, 어쨌든 바른정당은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표방하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긴 한데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미 국회에서는 압도적 표차로 탄핵을 의결하여 사실상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의사표명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80% 이상 여전히 탄핵을 해야 한다고 그 지지율은 변한 적이 없고요. 거의 석 달 동안. 이거 놀라운 거거든요. 한 가지 이슈에 80% 가까운 전국민적 지지율을 보인다는 거는 하나 이슈에 그걸 계속 유지된다는 게. 근데 남은 건 헌재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헌재 판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승복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제 말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용된다고 탄핵이 된다고 생각하던 때는 새누리당이 절대 답변 안 하다 갑자기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저는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보면은 네. 바른정당처럼 순실당에서도 탄핵이 기각되면은 우리 국회의원 다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국회의 결정으로 탄핵을 시켜달라고 현재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회는 이미 의사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순실당은 자체 속성이 아마 그게 당령 1조에 자기들끼리 이런 거를 공략을 했을 겁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알자. 안민석이야. 그보다는 아마 탄핵 기각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거나 또 기각 결정을
뭐 유도한다는 그런 주장이 의혹이 지금 많이 그렇죠. 돌고 있지만은 있죠, 실제로. 그걸 또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기정사실은 적절치 않지만 그렇다고 아니라서는 된다. 이 네. 의혹을 네. 너무 이 부풀려서 이렇게 또 자꾸 이 양산되고 생산되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다면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 헌재는 한마디로 헌법상의 이 독립적 기관이 어떠한 저는 정치적 영향도 받지 않고 헌법적, 법률적 그런 양심과 또 가치로서 판단하는 어찌됐든 문제예요. 국정교과서를 날려버린 이 기분 좋은 아침에 오늘은 좀 기분 좋은 생각만 하죠. 근데 이게 좋은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어서 저는 두 분이 좀 관심 갖고 한번 일주일 동안 왜 그러는지 좀 파헤쳐 봐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도 나오시기 전까지는. 이 특검 연장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사람들 제가요. 굉장히 촉매 관심사인데. 고영태를 만났어요. 예. 하는 이야기가 고영택은 뭐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 진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특검이 지금 반의 반도 지금 못한 것 같아요. 반에 만도 못했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 근래 만났습니까? 그저께 만났어요. 그저께요? 네. 김재천 영사라고 베트남 그 영사 네, 있지 저도 않습니까? 인터뷰했던, 머리 네. 대머리 대신 내부 고발자. 고발한 현직으로. 예. 그분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위원님 저렇게 예, 우연히 만나시는지. 그래요. 진짜 정말 신기해요. 문재인 전 대표도 그분이 우연히 결정적인 만나고.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네. 외교 행랑 이렇게 알아보십시오. 40kg까지 담을 수 있는데 이거 외무부 통해서 이렇게 자료 요청해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특검이 손도 못 대고 있죠. 김영재 장모님을 지난 일주일 사이에 제가 3번을 만났어요. 장모. 네. 네. 4.16의 진실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특검 이거 지금 손도 못 대고 있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두 가지 저에게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시술한 사람 했다고 그러면 시술한 사람이 세브란스 병원의 모 교수다. 두 번째, 시술을 하지 않았다면은 차원병원의 줄기세포 가능성.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주진우 기자하고 지금 그걸 추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 추적하고 자, 있는 그렇게 폭로를 해버리셔. 유재경. 끝나지 않았는데. 미얀마 네. 대사. 네. 이 사람을 이상화라는 사람이 하나은행 지점장,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네. 그 사람 추천한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유재경 이상화 위에는 제가 이제 오늘 이제서 밝히겠습니다. 양재경이라는 양혜경이라는 최순실 독일 재산의 조력자, 최순실 독일 행적의 도피의 조력자로 의심되는 양혜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특검이 좀 손도 못 대고 있죠. 그런데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던지시는데. 그러니까 네. 최순실 재산도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주진우 기자하고 독일 갔을 때 독일 검찰이 그랬어요. 왜 한국 검찰이 12월 27일이 됐어야 우리한테 협조 요청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몇 달 전에 한국 검찰에서 협조 요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12월 27일이 돼서야 협조 요청했는지 모르겠다. 그럼 이전에 검찰이 왜 협조 요청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래서 많으니까요. 반의 반도 못 온 거예요. 특히 대통령의 대포폰. 네. 이거 하루에 3번씩 최순실이하고 지금 통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진짜 국정을 너무 열심히 서로 의논을 한 거예요. 여기 비밀이 다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통해 가지고 이 대포폰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반의 반도 못 온 거예요. 대포폰이 스모킹 건인데 이거 특검이 압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정농단 부역자 한교안이가 지금 이 승인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특검 연장을. 또 한교안 대행이라고 해주시죠. 대행. 공식적으로. 네. 네. 또 다른 공범, 순실당, 자유한국당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특검이 현재까지 반의 반도 못 왔는데 그래서 이걸 연장을 해야 되는데 한교안 대행과 자유한국당이 이걸 가로막고 있고 다행히 바른정당 사무총장이 누구죠? 바로 김성태 의원님이지 않습니까? 다행히 김성태 의원님이 바른정당의 사무총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바른정당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정당과 국민당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교통방송 청취자들과 함께 특검 연장 이 벽을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안민석 의원님의 주장은 대체로 공감하고 또 동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은 참 우리 국회가 박영수 특검팀의
꼭 한 사람을 파견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안민석이었는데 그러면 아마 특검 수사도 속도도 급모사를 빨랐을 탈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더 많은 결과도 양산해낼 수 저도 때가 있습니다. 되면 다 밝히겠지만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드릴 말씀이 박영수 많아요. 특검 만나시면서 많은 제보도 하고 정보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아직도 그런 내용들을 박영수 특검이 손을 못 댔다는 것은 수사기간이 짧았던 겁니까? 안 그러면은 안민석 의원께서 제공한 이 정보들이 좀 실체적 진실이나 또 수사상의 대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시죠. 지금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좀 특검 전에 끝나갑니다. 밝혀주세요. 그렇게 앞에 제시한 내용들이 왜냐하면은 사실은 저희 팀이 주진우 기자 포함한 저희 팀이 가장 오랫동안 이 사실들을 밝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통로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퍼즐 조각들을 전해주겠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청와대나 최순실 쪽에서 또 역공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밝힐 수 없다는 점을 김성태 사무총장님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준 공장장님, 지금 우리는 국민들 앞에 사실상 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의 의혹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이 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 정국까지 만들어졌는데 아직 결정적 핵심적 내용들을 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걸 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전부 다 밝혀내고 또 대통령이 헌재 탄핵 결정까지 모든 그런 사안들이 다 정리되고 가야 되는데 저걸 아끼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대선 정국에서 이제 저걸 조기 대선 정국에서 써먹겠다는 안민석 의원의 치밀한 계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로키드 마틴의 비밀을 밝혀야 되고요. 특히 독일에 있는 양혜경 이분을 소환을 해야 됩니다. 특검이 이분을 소환하게 되면은 삼성과의 연결고리, 최순실의 독일의 재산 이런 것들을 다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양혜경 씨를 조사하지 않는 특검은 이거는 촉빈 강쟁에 불과할 정도로 지금이라도 말이죠. 독일에 있는 양혜경 이분을 반드시 소환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다 좋은데, 그러려면 이제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연장 어떻게 합니까, 연장? 연장은 사실상 황교안 대행을 안 해줄 것 같고요. 당장 오늘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특검의 수사기한 종료일인 이달 28일, 2월 예. 28일을 넘겨서 만일 한건한 대행이 예. 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상태로 됐어요. 그러니까 28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느냐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국회에서 신속하고 면밀한 판단이 부족했다는 저는 지적을 안민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저 주장을 일관성 있게 한 사람이에요. 분명하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예? 지금 국회에서 제1당이고 더군다나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까지 대통령 탄핵에 다 나섰던 그런 당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특검의 수사는 우병우 전 수석이랑 문고리 3인방, 세월호 7시간 행적, 삼성의 대기업 수사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지금 하신 말씀대로 독일, 또 최순실의 미얀마 이런 대사 인사개입 문제라든지 이런 거 많은데 그러면 진작에 한교안 권한 대행이 거부권까지 행사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놓쳤어요. 사무총장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지금 할 수 있는 자가 게, 범인인데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럼? 예, 지난번에 독일을 가서 이 양혜경 씨를 만나려고 했는데 거부를 당했어요. 다음 주에 또 다시 이분을 제가 만나러 갈 겁니다. 특검 연장 어떻게 하고? 저를 만나주지 않으면은 더 의심이 굳혀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특검 수문자가 연장은요? 범인입니다. 의원님. 이게 혹시 예를 들어서 파스트트랙에, 흔히 말하는 파스트트랙, 혹은 직권산정, 이런 방식으로는 아닙니까? 근데 특검 연장이 안 되면은 이제 특검법을
지금 별도 발의해서, 발의돼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역시 이것도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거부권을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럴수록 황교안 대행은 국정농단 세력과 공범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보여지는 것이죠. 그걸 두려워하기보다는 황 대안도 네. 상당히 고민스러울 텐데 그러나 결국에는 황 대안이 급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딜레마가 있는 방법은요? 것이죠. 방법은 지금 사실 안민석 의원께서 저렇게 주장은 하시지만은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검사 출신으로 특검의 이런 수사기간 연장이나 이번 특검의 시대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교안 이 권한 대행이 슬기롭고 강단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큰 국민적 분열이나 또 국민적 어떤 이런 특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근데 황교안 결정이 대행이 그렇게 할 되겠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행은 자유한국당과 함께 국민을 우습게 아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대정부 질의에서 확인한 거로는. 그래서 황교안 대행에게 저는 어떤 기대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이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또다시 법안을 통과시킬 제2의 방법이 있나요? 이미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현재의 네. 탄핵 어떤 심판이 네. 이루어지는 상태가 될 것이고. 결론은 날 그러면은 텐데. 섣부른 예단은 그렇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조기 대선 이제 정국이 되는데 거기에서 특검 연장 법안을 가지고 민주당이 사활을 걸 이유는 없죠. 이거는 국민들이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황교안 대행이 착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마치 본인이 어떤 자격이 돼서 자질이 충분해서 대행이 된 줄 알고 있어요. 국민들은 다른 대안이 없어서 더 이상의 혼란을 다음 주에 원치 대안 좀 않았기 만들어 때문에 와주세요. 특검 연장에 대해서. 대행을 인정을 해주는 두부 모두. 것인데 제발. 너무 이런 국민들의 생각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김성태,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마도 지상파 라디오 사상 최초로 이미 한 번 이루어진 인터뷰, 지난 화요일 이루어진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인터뷰를 저희가 다시 압축 요약해서 내보냅니다. 도대체 그 인터뷰가 어떤 내용이길래 대한변협의 하창우 회장 개인 명의의 성명이 나오고 그리고 법적 절차에도 없는 개인 개업 신고서 반려를 하고 또 관련된 기사가 인터뷰 기사를 압도할 만큼 깔리고 그리고 그게 포털의 메인에 노출됐는지 그 내용을 저희가 요약해서 15분 자료로 내보낼 테니까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기 굉장히 어려운 분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최근에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간단한 소회부터 먼저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제가 갑자기 검찰총장을 일상 이유로 그만둔 이후에 많은 자성의 시간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전에는 검찰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라가 치밀 때도 있고 많은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가동되고 또 특검이 본격 수사를 나서는 걸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많은 위로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타까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로가 되신다는 건 기본적으로 특검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특검 연장돼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검찰총장까지 해보신 분으로서 특검은 연장돼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제 생각에는 약 한 30%도 채 다 못한 거 아닌가. 30%도 안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은 재벌과 권력 간의 불법 유착 비리,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공무원들의 비호 방조에 대한 처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력과 재벌 유착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으로 인해서 예. 3주간 또 수사가 많이 딜레이 됐고 나아가서 삼성 이외에도 SK라든가 롯데라든가 CJ라든가 예. 이런 여타 재벌들에 대해서도 많은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진도가 딱 막혔어요. 네. 정작 기각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수사를 진척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이런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그 비호 의혹과 관련해서 예. 우병우 등 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사건이 뭐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막 그거는 이제 시작 단계 아닌가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으로 봐도 30% 이상은 진척됐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군요. 너무 많은 그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적어도 유능한 검사 약 40명 정도는 200 투입을 정도. 해서 1년 정도는 1년?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야 비로소 대부분의 실상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최고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수사가 아직 30%도 안 됐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어차피 뭐 특검법이란 건 한시법이고 제한된 법정 기간 내에만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70일이 다 돼가고 그다음에 30일을 만약에 연장이 안 돼서 2월 말까지 이 특검 수사 활동이 종료가 된다면 예. 이 특검에 수사하고 있었던 이 모든 사건들은 다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현재의 검찰은 예. 재벌과 권력 간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했었고 직권남용했죠. 직권남용죄로만 기소를 했죠. 예. 또 우병우 등 그 관련 공무원들의 비호 방조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한 채 특검한테 사건을 전부 이관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수사했던 그 검찰 지휘 라인이 어떠했는지 그 중수께서는 기억을 하십니까? 우선 법무부 장관의 황교안, 총장은 김진태, 중앙지검장이 김수남, 그리고 청와대에는 그 유명한 김기춘, 우병우 이 두 분이 있었죠. 네. 이 사건이 연장이 안 되면 당시 가이드라인을 따랐던 인사들의 손에 다시 사건이 들어간다. 이런 요지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특검 연장과 맞물려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반언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것은 네. 이미 표명한 예. 이미 밝힌 자기의 언행에 대해서 네. 모순되는 행위를 네. 스스로 할 수 없다. 뭐 그런 원칙을 말합니다. 자기 한 말을 뒤집을 수 없을 거다. 이런 거네요. 뇌물수수 얘기했다가 뭐 딴 걸 바꾼다든가 또는 뭐 직권남용했다가 딴 걸 바꾼다든가 이게 안 된다 이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우리 헌법상에 자기 부죄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스로 죄를 부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묵비권. 자기 죄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게 그 원칙. 그게 이제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자기 부재 금지 원칙이요? 네네. 자기 자신이나 또는 자기 자신이 속한 조직, 기관에 대해서 스스로 수사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상사, 동료, 후배를 스스로 수사하게 되는 그러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특검법을 도입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특검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특검 연장이 안 되고 지금 우려하신 대로 넘어갔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수사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기밀의 유지입니다. 그렇겠죠. 수사 기밀의 유지고 또 수사 기밀이 유출이 되면 그 수사와 관련된 이해 관련자들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하거나 뭐 대답을 준비하거나 또 압력을 넣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특검법은 이제 그걸 보장하고 있는 거죠. 독립성을. 그런데 특검 이전의 검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때그때의 수사 상황이 비호 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행이나 또 김수남 총장에게 보고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를 방해하는 가이드라인이 다시 작동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수사검사들에게 영향과 압박이 내려가게 될 것이고,
뭐 한마디로 의혹 대상자들이 수사를 지휘하는 참 웃지 못할 그러한 특검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속속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안. 이재용 그 부회장 영장요. 이게 이제 1차 기각됐었거든요. 이렇게 기각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권력과 재벌이 유착된 이런 대형 사건들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계획 아래 합법의 가면을 쓰고서 공조직 등의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서 입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벌어진 개별적인 행위들은 전부 합법적이고 공적이고 하는 그런 탈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합법적이었다, 공적이었다라고 그런 식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 이겁니다. 미리.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어떤 그런 단순 뇌물 사건의 관점에서 바라다 보게 되면 그 실체에 부합되는 제대로 된 법적 평가나 처벌이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벌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개별 행위는 이미 공무원들이 동원되거나 뭐 하면서 합법적인 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개별 따지면 소용이 없고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지난 2, 3년간 진행된 전체적인 과정을 볼 때 포괄적으로 이것은 뇌물수수로 봐야 하고 그래야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도 이미 그렇게 정리해 둔 거라는 거죠. 마침 또 에버랜드 수사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에버랜드 사건과 지금 이번 삼성 사건과는 같은 거 아닙니까?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건에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있습니까? 물론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승계시키거나 강화한다는 측면,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는 면, 뭐 그런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아 보이는데. 네. 그러나 에버랜드 사건의 경우는 우선 삼성 계열사, 그러니까 삼성그룹 내부죠. 삼성 계열사와 그 투자자들만 손해를 본 사건입니다. 아, 그렇죠. 일반 국민이 아니고. 그렇죠. 삼성 계열사와 그 투자자들, 예. 즉 에버랜드의 주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삼성 계열사가. 예. 그럼 삼성 계열사가 손해를 보면서 본 사건인데 삼성 계열사가 손해를 보니까 삼성 계열사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삼성 계열사와 그 투자자들만 손해를 봤죠. 범위가 그 정도인데 손해 네. 범위가.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를 보면 2,100만 명, 말이 그렇지, 이게 천문학적인 인원 아닙니까? 국민의 반인데, 2,100만 명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가 잠재적인 손해자가 됐단 말입니다. 손해를 봤단 말입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그 수법을 보더라도, 단순히 그 삼성그룹 내부의 문제로 해치운 게 아니라, 뇌물 공여까지 해가면서 국가기관을 총동원했다 이겁니다. 아. 그게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리한 분석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손해의 범위, 또 수법 면에서 두 사건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 즉 한마디로 손해의 범위는 굉장히 국민 대다수로 광범위해졌고 또 수법 또한 매우 대담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에버랜드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과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쭉 느껴지는 것은 재벌들을 처벌해야 할 때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그 폐해는, 그 손해는 더욱 커지고 그 수법 또한 아주 악질적으로 진화한다 이러는 겁니다. 방법이 굉장히 진화한다 이거예요. 법보다도 더 앞서갑니다. 그렇죠. 더 대담해지고 더 악질적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틀림없이 얘기 나올 텐데 이 재벌 총수 구속하면은 국가 경제 악영향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구속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은 직접 재벌 총수를 구속시켜본 경험이 있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몽구, 최태원, 김순년 등 그 재벌 총수가 구속된 이후에 뭐 현대자동차든 SK든 하나그룹이든 기업 가치가 하락하거나 대외 신인도가 추락해서 국가 경제가 더 어려워졌었습니까? 그렇다고 아니죠. 생각하세요? 아, 이거는 실제 사례를 들어서 반박하면 되는군요. 그러면 삼성 부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 그러면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국경제에?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해당 기업의 투명성이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보는 쪽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이재용 부회장 혼자만의 생각으로 지금 이번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네, 예. 그럴 리가 없죠. 예. 무수한 법률가들, 많은 전문가들이 예. 오랜 연구와 기획,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적인 로비들이 예.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예.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이 원칙대로 구속이 된다면 예. 삼성 내부에서도 예. 다시는 이런 식의 발상이나 시도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예. 우리나라 재벌들 나머지 재벌들 저체에게도 큰 시그널을 보낸다 이겁니다. 이게 정경 유착은 삼성 부회장 한 사람 구속으로 해결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제가 볼 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 권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합법 경영을 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총수가 구속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시그널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되면 돼요. 이 얘기해야 되겠네요. 황교안 이런 말 했어요. 윤석열 검사가 자천된 것은 댓글 수사와는 상관이 없고 종합적으로 볼 때 자질의 문제가 있어 자천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댓글 수사를 총지휘하셨던 검찰총장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천됐다고 알려진 윤 검사에 대해서 이 황교안 대행의 논평에 대해서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예. 황 대행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기사를 하셨다는 보도를 보고 누가 누구를 평가하나. 이 윤석열 검사는 지금 뭐 특검팀에서 열심히 뭐 쥐어창창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치밀하고 해박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오케이. 저한테도 많이 거부했어요.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검사다. 문무를 건다. 네.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검사다. 뭐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렵게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는데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제가 대한민국 검찰은 2,000명이 넘는 검사를 포함해서 10,000명이 넘는 방대한 수사 인력을 가진 강력한 수사기관입니다. 수사 역량면에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20명의 특검 검사들이 불과 몇 달이란 짧은 단기간에 이전 검찰의 수사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특검을 보면서 권력의 개가 되어서 권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는 것과 국민의 검찰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의 이 극명한 차이를 그리고 검찰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정치 검사들의 말로를 우리 정의로운 젊은 검사들이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기 손에 쥐어진 칼로 자신의 팔다리를 베어서라도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음에 와닿는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모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화요일 최동욱 검찰총장과의 1시간 인터뷰를 15분으로 압축해서 약간 어색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는지, 왜 특검 연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직 검찰총장의 해설이었고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1시간 전체 인터뷰 합본은 물론 지금도 팟빵에서 직접 들으실 수 있지만 따로 떨어져 있는데 지금은 합본은 유튜브에서 저희가 이제 주신이수도 항상 하지 않습니까? 주씨 그리고 한칸 띄고 최동욱 한칸 띄고 AS 이렇게 세 단어를 동시에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서 합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관련 영상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검색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중간중간 중요한 최동욱 검찰총장의 멘트는 한 20초 정도 잘라서 내보낸다든가 계속해서 저희가 이 내용을 내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때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잠시 후에 인터뷰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죄송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김정남 씨. 김정남 씨는 지난 2012년 대선 직전에 큰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MBC가 단독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방송할 거다 하는 내용이 방송이 되기 전에 폭로되어서 그렇게 화제가 됐었죠. 당시 이 폭로를 하셨던 분입니다. MBC 해직 기자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 기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네, 소개가 길었습니다. 네네. 5년이나 됐는데,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세세하게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네. 이틀 전이었던가요? 3일 전이었던가 그랬죠? 네. 대선. 바로 직전에 MBC가 김정남 씨를 단독 인터뷰했다 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본인 SNS에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낙검수라고 있어요. 김어준이라는 분이 하시는 방송이었는데, 네. 거기서 워낙 그분들이 취재를 잘하셔가지고, 네. 대선 기간 중에 김정남이 한국 또는 제3세계로 망명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그게 대선 과정에 당시 NLL 광풍이 불고 있었는데 네네. 그 광풍과 맞물리면서 네. 그야말로 여권 주자를 돕는 그런 공작 차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로 보도하셨잖아요. 그거를 뭐 한 달 전부터 떠들었죠. 예. 예. 네. 그래서 깊은 감화를 제가 받아가지고 예. 취재를 하셨군요. 그렇다면은 당시에 미디어 세트, 언론 지형을 봤을 때 정부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공작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보안도 중요하고 그렇죠. 손발이 잘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뒤탈이 안 나려면. 예. 그러면 어떤 언론사를 고를까 생각을 하다가 MBC가 상당히 정렬이 잘 돼 있었어요. 당시에. 예. 이미 통제, 우리말로 통제. 네네. 그래서 MBC의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해서, 아, 추정해요. 네. 그래서 이제 내부 취재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랬더니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포착을 했고, 이게 MBC의 구성원들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하도록 MBC 내부에서 비밀리에 진행됐다는 거죠, 그때. 그렇죠. 완전 비밀리에 진행이 됐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네. MBC 기자들이 네. 한두 명도 아니고, 그리고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들인데 그걸 어떻게 모르겠을까요? 그거 모르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 국내에서 파견을 하면 네.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 국내에서 움직이려면은 이게 동선이 파악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방콕 특파원을 꼭 집어서 보내는 거죠. 아, 해외에 이미 나가 있던 특파원을. 그렇죠. 그러면은 위 채널부터 국제부장부터 특파원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 허무호 특파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허무회가 아니라 허무호 특파원인데 방콕에 그때 나가 있던 특파원이에요. 네. 그분이 방콕에 있다 갑자기 말레이시아로 날아가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꽁꽁 숨긴 것을 이상호 기자는 당시에 어떻게 알아내신 겁니까? 누굴 때리신 거예요? 당시에는 얘기할 수 없었지만 네. 충분한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내부 제보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까봐 네. 해고되면서도 안 밝혔죠. 아, 이미 해고되신 분이고. 제가 해고되면서까지 안 밝혔어요. 본인 자랑이군요. 네, 아름다운 얘기였습니다. 네, 취재원을 보호했다는. 네네. 근데 이제 당시 MBC에서는 그것을 이제 초기에 이제 이상호 기자가 트윗으로 취재했다고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김정남 단독 인터뷰 이야기는 사실 무근이라고 뉴스에서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한 서너 번 뉴스 보도를 했죠. 네, 사실 무근이라고. 최초의 일보는 제가 낙검수에 이런 보도가 있는데 MBC가 그걸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 예. 나중에 이제 트윗을 통해서 방송이 임박하다라고 이제 한 서너 차례 트윗을 계속 날렸었죠. 그렇죠. 그 초기에는 부인했으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실제 만나긴 만났어요. 인터뷰 하긴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도 인터뷰를 하지는 않았다고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말레이시아 호텔에서 10분간 만났다. 10분간만 만났다. 네, 10분간 대화를 나눴다. 네. 근데 인터뷰한 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교했나 보죠, 사교.
거기 사교한 거지, 사교. 근데, 네. 제가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네. 당시에 제일 이슈가 되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망명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렇죠. 망명설이 네. 있었죠. 두 번째는 NLL 광풍과 관련해서, 네. 노무현 지난 대통령께서 북한에서 혹시 관련한 발언을 한 게 있느냐. 네. 이 두 가지가 메인 이슈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둘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봤다. 예. 네, 근데 입맛에 맞는 얘기가 안 나온 거죠. 제 그래서? 판단으로는. 아하. 거기서부터 그래서- 물어본 것까지는 팩트고, 답변이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왔다는 추정이신 거죠. 예. 그렇죠. NLL과 관련해서는 들은 바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가치가 떨어져서 보도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인데, 또 하나의 가능성은 왜냐면- 예. 왜냐면, 김정남 같은 뉴스의 인물은 목격한 자체가 기사입니다. 아니 만나서 인터뷰한 자체가 기사죠. 아니, 인터뷰 안 해도 돼요. 그냥 김정남 보기만 해도 기사예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 뒤인 2014년 1월 12일 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해요. 말레이시아에서 밥 먹는 거 목격됐다고. 맞아요. 기억납니다. 직접 본 것도 아니야. 요미우리가 본 거야. 예. 근데 그걸 가지고 MBC는 대서특필을 했어요. 리포트를 하고 난리를 그런데 쳤어요. 본사의 내가 본 것도 방콕 아니고. 특파원에 가서 10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와서 보도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월드와이드 스쿱이지, 스쿱. 단독 보도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전 세계가 받아주는 뉴스입니다. 이 정도 뉴스는. 그렇죠. 근데 이제 원하는 보도 답변. 안 한 이유가 뭐냐? 네네.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느냐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추론도 합리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미 이렇게 폭로되어서 네.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일종의 공작 아니냐고 하는 역풍도 음흠. 그래서 가능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워낙 민감한 때여서 그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했더니 그다지 플러스 아니어서 접었을 수도 있죠. 워낙 이 이상호 기자의 그 트윗이 강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사실이다 아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허무호 특파원 얘기도 네. 자기가 김정남 씨를 만났더니 제가 이걸 트윗을 통해서 내부 폭로를 한 것을 이미 알고 있더라. 그래서 대화가 원활하지 못했다. 뭐 이런 취지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결과에 맞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만났다. 그러한 취지로 인터뷰를 했다면. 그렇죠. 만났다는 자체로 뉴스고요.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왔어도 그렇게 답변했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뉴스니까. 그럼요. 그러면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와서 보도를 안 했다면 원하는 답변이었으면 보도를 했을 테니까 원하는 답변이라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된 자기들에게 유리한 뉴스였으면 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당시에 그걸 내부 고발한 이유는 이게 공영방송이라는 게 어느 쪽을 편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야말로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될 것인데 당시에 NLL 보도라는 것은 이미 광풍 수준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야말로 말을 낳고 그야말로 선거 분위기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김정남이라고 하는 북한 카드를 쓴다는 자체가 대단히 저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부 고발한 거거든요. 자, 당시 이런 얘기 됐습니다. MBC를 낙점해서 김정남 인터뷰를 추진한 주체는 배우는 국정원이다 주장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긴 뭐 이런 걸 추진하려면 이 정도 정보기관이어야 가능할 건 하지만 어떤 그런데 근거에서 취재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지금 허무호 특파원은 현재 MBC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인 사회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뭐 썩 훌륭한 취재기자는 아니에요. 근데 방콕에서 말레이시아로 넘어가서 개인적인 의견이죠. 취재할 네, 정도면- 그건. 네. 제가 뭐 개인이니까요. 네, 개인적인 평가하고. 예.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해고를 당해도 좋다. 네. 근데 여하튼 이제 복직이 돼서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다시 이 허무호 사건을 폭로한 거 가지고 정지 6개월을 또 때리더라고요. 폭로한 게 언젠데요. 그러니까 해고 사안은 아니라니까 그러면 6개월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우리 노동조합이랑 같이 예. 나는 2번 해고돼도 좋은데 네. 이거는 공영 언론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이니까 허무호의 취재 경위, 네. 지시 내용 네.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네. 이게 과연 불편 부당하게 이루어진 취재였는지를 밝히면 나를 잘라도 좋다. 네.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또 재징계를 하려고 하느냐 해서 특별감사 청구를 했어요. 노조랑 저랑 같이.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없죠. 무슨 말씀이냐면 네. 해외에 나가서 누구를 만난다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간단한 취재가 아니거든요. 어렵습니다. 매우 정교한 자료가 없으면은 네. 갈 수가 없어요. 한 저- 번 뭐 수천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움직여야 되는데. 저도 그거는 충분히 50% 너무 야근데 한 1000% 이해합니다. 저도 해본 적이 있어서, 예.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저는 취재를 해본 사람은 외국 제3국 내가 있는 곳에서 벗어나서 다른 나라 가서 누구를 만난다? 아유, 그 생각보다 간단치 않거든요. 아는 사람들끼리 약속해서 가서 만나도 어려운 판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상식적으로 이거는 정보기관이 개입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허무호 씨는 제가 몇 차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방콕에 사는 동포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말레이시아에서 국정원 직원과 전화 통화한 사실은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거기까지는 밝혔군요. 그럼요. 그 외국에 나가보면 사실은 그 국정원 쪽 사이드랑 그 뭐 대사관마다 다 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정원 스파이 모양을 하고 막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이에요. 그냥 국정원 직원들도 다. 네. 다 호용호지하고 지냅니다. 외국에 나가면. 네. 대사관 직원이죠, 사실. 예. 그렇죠. 그래서 여하튼 당시에도 MBC 밝히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국정원이 당시에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어제 TV조선 보도에 따르면은 국정원이 망명을 추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예. 그러면 국정원이 망명을 추진할 정도면 그야말로 김정남 주변에 한 10명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네. 그거를 허무라고 하는 뭐 특별히 뭐 취재력이 뛰어난 기자도 아닌 사람이 타고 와서 만나고 막 10분 동안 같이 있게 하고 그렇게 방치했을까요? 뭐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시 대선 직전에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던 김정남과 MBC의 인터뷰를 추진했고 그것이 어떤 연유로든 미리 폭로되자 보도를 하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인데, 자, 이번 혹시 김정남 씨 피살 사건은 취재하고 계십니까, 현재? 뭐 그냥 계속 관심 두고 있죠. 네, 관심만 두고 계시나요? 뭔가 지금 정보 온도 중요한 걸 취재할 때 그냥 관심 두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 그렇군요. 그러면 꼬치꼬치 물어보셔야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과거 얘기를 하고요. 네. 지금 새로 터진 이 피살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언제쯤 연락할까요? 일단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네. 유로코리아 재단을 통해서 거의 10년간 박근혜 청와대 계신 분께서 네. 김정남을 아주 유력한 비선으로 활용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보도가 됐죠. 예. 네. 박근혜의 비서는 김정남이다 이런 보도가 주간 경향에 있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예. 2005년에 있었던 망명 추진 그리고 그 당시에 허무호 특파원과의 인터뷰 공작과도 박근혜 측이 관련돼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다시 5년이 지나서 대선 국면이 됐고 탄핵 국면에 있어서 지금 유일하게 살아날 길은 그야말로 수구 구테타 프로 거버먼트 친박 세력을 동원한 어떤 그런 친위 구테타 말씀하시려는 거죠? 친위 구테타 단어가 생각 안 나서 내용들일 텐데 예. 그렇다면은 5년 이전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수요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 그 상황에서 동북아의 정세는 훨씬 더 첨예해졌고 그렇다면은 적어도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은 말레이시아에 있던 세계 각국의 첩보 세력 간의 엄청난 텐션이 고조되고 있었을 것이다. 누가 한 발자국을 김정남을 어느 쪽으로 움직이려고 했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텐션 변화가 있으면서 갈등이 고조됐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면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관련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그 첫 번째 단초는 2월 24일 날 MBC 청문회에 잡혀 있습니다. 네. 그때 최소한 첫 단추인 2012년 MBC 허무호 특파원의 허무한 인터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발뉴스 이상호 대표 기자였습니다. 자, 불친절한 AS. 요즘 버스에서
뉴스공장 틀어준다는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천안 12번 버스, 차량번호 1237번. 자, 금촌 방향하는 567번. 오타와 라클리프행 1번 버스 안에서 듣고 계시다고. 네, 버스 안에 저를 제한 나머지 누구도 못 알아듣겠지만 내용은 아주 재밌다고. 자, 최동욱 전 검찰총장 이거 들어본 인터뷰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당연합니다. 저희가 이미 했던 인터뷰를 압축해서 내보낸 거거든요. 데자뷰인가 이런 거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압축해서 다시 내보낸 겁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또 내보낼 수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세련된 아주 세련된이라고 해드릴게요. 아주 세련된 복장으로 봐서는 20대하고 섞여 있으면 절대 구분할 수 없는. 요새 20대 절대로 이렇게 안 입습니다. 자, 그럼 30대로 해드릴게요. 도시건축가 김진애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우리 이재명 후보인데 네. 시간이 너무 짧게 남아 있어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께서 굉장히 성내시겠는데 할 수 없습니다. 출마. 솔직히 지난주에 안희정 도지사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대학로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사실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좀 그렇게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그 특정 후보의 호나 정치적 성향과 전혀 무관한 제가 인터뷰를 길게 늘어지게 해가지고 시간을 쪼그라든 이제 겁니다.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더 민감하죠. 상당히 치열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건 상관없다는 거. 그거하고 네. 상관없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순전히 저의 해석이라는 거. 네. 그래서 해석하다 보면 저의 또 호불호가 또 나타나기도 하겠죠. 근데 지난 주일에 안희정 도지사가 대학로를 출마 선언 공간으로 잡은 것이 이른바 대학로의 젊음과 또 대학로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그 독특한 그 퓨전스러움이 요새 그 안희정 도지사의 행보하고도 좀 비슷하다. 뭐 대연정이라고 표현되는. 네. 뭐 꼭 그렇게까지 꼭 찝지는 마시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사실 이재명 시장의 출마 선언은 성남의 오리엔트 공장에서 했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근데 출마 장소. 이때 아니면은 언제 우리가 공장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주제는 출마 장소, 대선 후보 출마 장소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각 후보들의 출마 장소를 짚어보는 중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장에서 네. 했다. 공장에서 했고 그리고 성남이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성남이라는 게 사실 네 가지 코드가 있어요. 하나는 공장. 예전에 이제 경기도에 속해 있으면서 공장 지대였던 공단이 있었잖아요. 공단에 있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처음으로 빈민 운동이 일어났던 데입니다. 빈민 운동. 70년대 초에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특히 청계천 철거민을 거기다가 대량 갖다가 쏟아놨어요. 아하. 그러면서 그때 서울에 있던 무허가들을 다 그냥 쓸어버리고 거기다 갖다 놓고 한 20평 30평 이렇게 땅 주고 거기서 살게 했는데 네, 인간 난지도 취급을 했군요 거기를.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잘 모르시지만 그때는 성남이란 이름이 아니라 광주였습니다. 경기도 광주. 경기도 광주요. 네. 광주에서 그래서 그때 그때 일어났던 게 우리나라 처음으로 일어났던 빈민 운동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울시하고 잘 해결이 되긴 됐는데. 이재명 시장 본인도 거기서 공장 노동자, 소년 공장 노동자. 아마 거기서 사셨을 거예요. 성남의 구도심이라고 하는 데서. 네네. 정말 다닥 붙어 있는. 네, 거기서 노동자, 시계 공장에서 출마 선언했는데. 그렇습니다. 본인이 노동자로 그때 일을 했어요, 거기서. 네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분당이죠. 이른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 그 분당 신도시가 있고 네 번째가 판교 신도시입니다. 판교 신도시 들어오면서 판교는 거기에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첨단 산업하고 연결되는 데로 돼 있죠. 그 제가 이 성남의 네 가지 코드를 이거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쪽에 시장이라는 게 제가 항상 평소에 상당히 전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그 점에서 이재명 시장의 그
굉장한 실용주의 노선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된다. 저는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표현합니다. 네, 저도 바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이제 여의도에서 배운 정치가 아니고 네. 본인이 살면서 흡수하고 도시 노동자, 빈민, 도시 노동자, 공장 노동자로 스스로 성장해서 거기서 살아남으면서 몸으로 체득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이 정도로는 안 되겠고 내가 진짜로 변호사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화가 난 거예요. 네. 자기 스스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상징성이 있죠, 굉장히. 근데 그러면서도 이재명 시장의 느낌은 솔직히 블루 컬러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딱 보자마자 화이트 컬러로 보이지 않아요. 변호사니까요. 변호사하고 화이트 컬러고 꽤 세련된 화이트 컬러로 보여서 네. 그게 분당이나 판교의 주민들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코드가 됐다는 거. 사실은 지지도가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여튼 이 성남에서 본인이 노동자 출신의 대통령 후보로서 어떤 우리 사회의 이 갈등을 좀 조정할 수 있고 실용주의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잘 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뭐 요새 보고 있으면 조금 한쪽으로 너무 또 기울어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경선 과정에서 본인을 돋보이게 하려다 보니 네. 이재명 시장도 그렇고 안희정 도지사도 그렇고 전략적으로 또 사실은 다른 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승민 전 대표도 보면 본인이 그렇게 당을 깨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 후보하고 단일화 하겠다는 건 그 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이렇게 흡수하고 싶은 전략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 글쎄 말이죠. 그런 식의 전략을 펴다가 자기 색깔과 자기 길을 잃게 되죠, 보통은. 그러니까 그 안에 갇혀버리는 것 같아서 제가 요새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 또 하나 또 그냥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사실 민주당의 후보는 넷이에요. 네. 한 사람이 또 최성 고양시 시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성남시 시장하고 고양시 시장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정말 변방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걸 별거로 생각 안 했는데 거기서 이런 비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변방의 작은 데서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을 그 합니다. 부분은 저도 광역단체장 정도 돼야 예전에는 뭐 경기도지사나 아니면 뭐 말이죠. 뭐 서울특별시장 네. 이 정도 외에는 꿈도 못 꾸는 길이었는데 네. 이런 뭐 작은 단체장들이 나와가지고 네. 하겠다고 나서고 그게 실제로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근데 희망을 사실 주는 것 작지도 같아요. 않아요. 성남시 같은 건 거기 100만이니까 제주도가 60만 밖에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그렇긴 한데. 근데 예산도 보면은 뭐 한 경남에 한 대여섯 배 될걸요? 아마 성남 같은 경우에. 그렇긴 하지만 이제 서울시나 경기도에 비하면 작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주목을 해 주십사. 그러니까 사실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게 현장에서 바로바로 결정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기 꿈을 잃지 않고 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거고, 그리고 성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평소에 젊은이들은 다 같이 무슨 뭐 거기 가면 카페 거리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한 도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그 공장지대에서부터 빈민운동, 그다음에 신도시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거민 주택단지로부터 시작됐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처음으로 빈민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네. 거기서, 그 공단의 출신들이 결국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네. 네, 후보로. 드라마가 있는 후보죠. 그 자체로. 그래서 상당히 있죠. 공장을 선택한 것 같고, 본인 출신이 거긴 거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저도 그것도 한번 여기 뉴스공장은 왜 공장이 됐어요? 뉴스를 막 찍어내니까요. 저는 그것도 왜 뉴스공장이 됐을까? 아니 본인이 직접 지으신 거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여기 제가 오케이를 했는데. 근데 정말 이 말은 맞는 거야. 뉴스공장에서 뉴스를 막 찍어내는 건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좀 기다려보시면 더 찍어놓을 테니까. 이제 공장장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네. 앙터프리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이제 조금, 좀 더 지나면 공장은 너무 작지 않냐. 아니, 근데 뉴스 공단으로 만들든가. 제가 공장 얘기를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공업지대는 사실 성남에서도 공업지대가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업지대가 없습니다. 그렇죠. 중공업 지역이 기껏해야 3~4%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의 일자리 운운하게 얘기하지만 서울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정말
빨아먹고 사는 데인가라고 하는 게 이럴 때 드러납니다. 다른 도시에 기생하는 도시다, 거꾸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네. 수도 있어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뉴스 공단이 될 때까지 계속 출연하실 분입니다. 김진애 전 의원이었습니다. 저는 김어준이었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